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산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연은 너무 어이없는 동서와 얽혔던 분의 이야기예요. 열받지만 그만큼 속 시원한 이야기 들려드릴 테니 재미나게 들어주세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톡톡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겪었던 일이 자꾸 생각나서 한번 털어놔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사연을 보내봐요. 제가 남편을 만났던 것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해서 일터로 나온 상황이었어요.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망한 이후에는 더욱이나 상황이 나빠졌었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엔 제법 괜찮았던 때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그 당시엔 상당히 잘 되었지만 이후 점차 기울다가 제가 중학생 때 결정적으로 파산했거든요. 아버지는 사업이 망한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굉장히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를 혼자서라도 키워주셨어요. 중학교 당시 야반도주하고 나서 1년도 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식당과 마트를 돌며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죠.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때쯤 식당에 자리 잡으셨는데 그 덕분에 식당 뒤편 작은 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월세를 내는 지하방이어서 비만 오면 물이 새고 바퀴벌레 항상 보는 방이었죠. 하지만 식당 뒤편방은 작긴 해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와 어머니 사정을 딱하게 여긴 식당 주인분이 어머니를 고용하면서 동시에 남는 방을 주신 거라서요. 게다가 깔끔하고 좋은 식당이었기 때문에 적당히 청소를 하고 보니 이전에 살던 방과 비교도 안 되게 깨끗했고요. 그 덕분에 저희는 어머니의 월급을 최대한 아껴서 모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닌 저한테 계속해서 꼭 대학에 가라고 하셨지만 그럴 순 없었어요. 어머니 혼자 얼마나 고생하면서 제 뒷바라지라는지 아는데 수천이 들어가는 대학을 어찌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장 취직을 했어요. 어머니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성적이 좋았던 저를 무척 안타까워 하셨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 혼자한테 몇 년간 수천의 빚을 떠넘길 생각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취직한 직장에서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정말 소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에요. 키도 작고 머리도 일찍 벗겨졌고요. 하지만 사람 자체가 무척 검소하고 착해서 저한테 무조건 맞춰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머니와 둘이 사느라고 집안일을 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음식을 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밖에서 일하고 오시면 맛있는 걸 만들어 먹기보단 그저 끼니를 때우는 정도로만 식사를 했으니까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가 끝이었죠. 그나마도 있으면 다행이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음식 솜씨에 대해서 한 번도 투덜거린 적이 없었고 그저 맛있다며 잘 먹어주었습니다. 설거지나 청소, 빨래 등 집안일 역시 남편은 시간이 있다면 얼마든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평불만을 내비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만났던 직장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온라인 쇼핑몰은 옷을 유통하는 곳이었는데 상당히 잘 되는 곳이었어요. 사람 인원수는 적었지만 아주 알차게 잘 돌아가는 곳이었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 그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들어갔을 뿐이었는데 그 쇼핑몰 대표님이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30대 여성분이었는데 패션 센스도 워낙 좋으셨고 옷을 보는 눈도 좋은 분이었어요. 무엇보다 인품이 아주 좋은 분이어서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아껴주셨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자애가 얼마나 착취하기 좋은 대상인지, 나쁜 사람한테 걸렸다면 어땠을지 아찔하기도 해요. 하지만 당시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기도 했지요. 처음에 저는 그 회사에 그저 쉬운 일들을 처리해주는 사무보조로 뽑혔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갓 졸업한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겨우 20살 된 꼬맹이한테 사무보조로 돈을 벌 자리가 생겼다는 것조차 감사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대표님은 회식을 하다 제 사정을 듣게 되시고선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러고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저는 비는 시간이면 대표님 자리로 불려가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은 쇼핑몰 일을 이것저것 조금씩 떼어서 저한테 해보라고 알려주셨고 곁에 두고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죠. 다른 직원분들은 제가 업무를 배우고 나니 조금씩 일이 덜어져 좋아하셨는데 저는 일이 좀 많긴 했어요. 대표님은 제가 업무를 많이 한다면서 제 월급을 높여주시기도 했죠. 그러면서 쇼핑몰의 핵심 업무도 배우게 되었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분야의 온라인 쇼핑몰을 내실 때 저한테 직접 한번 해보라고 맡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쇼핑몰이긴 했지만 그래도 겨우 20대 중초반이었던 저한테 그런 일을 맡겨주시니 가슴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대표님은 제가 어려워 보이면 적절히 도와주셨고 그 덕분에 저는 직접 쇼핑몰 런칭도 해보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때 그 쇼핑몰 역시도 의류였는데 제가 정말 밤새면서 열심히 일을 한 덕분인지 시작한 후 1년 뒤에는 많이 성장해 있었어요. 대표님은 브랜딩도 정말 잘하고 홍보도 잘했다며 저를 칭찬해 주셨지요. 그때쯤엔 제가 이미 그 작은 회사의 2인자쯤 되는 자리였습니다. 대표님은 저를 키우길 잘했다면서 흐뭇하게 웃으시곤 하셨죠. 정말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좋다니까. 감사합니다, 대표님. 내가 너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안목도 있고 성실한 애라는 거 알았어. 진짜 보람차다. 대표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러더니 대표님은 곧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너 그 쇼핑몰 네가 정말로 운영해봐. 네? 지금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 나랑 공동명의로 올려두고서 파트너가 되자는 거야.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는 투자할 만한 돈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쇼핑몰은 아직 크기 전이라서 대표님은 괜찮다며 한번 해보라고 권하셨었죠. 자기가 아는데 이 쇼핑몰은 곧 폭발적으로 클 거라고 확신한다면서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표님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신임을 받았다는 게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제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좋아서 거의 전력을 다해 쇼핑몰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2년이 또 지난 뒤엔 쇼핑몰이 정말 엄청나게 성장해 있었죠. 그때쯤엔 대표님이 아예 저를 공동대표 파트너처럼 대해주셔서 제 자존감도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오랜 시간 부족하게만 살아왔는데 돈이 잘 벌리니 어머니도 이제 아예 일을 그만두고 들어앉으셨습니다. 집도 새로 사서 옮겼고 차도 샀고요. 사실 사업 잘 되면 월급쟁이가 돈 잘 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벌리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치하는 성격은 아니라 그냥 적당히 소박한 정도의 집과 차였지요. 어머니도 이렇게 사업 잘 되는 게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거라면서 조금 불안해하셨고요. 아무래도 아버지의 선례가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긴 했어요. 남편은 당시 저희 사무실에서 일 처리해주는 직원이었습니다. 간단한 행정일하고 경비 처리 일 정도를 해주는 직원이었어요. 제가 사무보조 신세를 벗어나면서 남편이 들어왔는데 아주 순하고 조용한 성품인지라 저나 대표님이 무척 신임하는 사람이었죠.
못생겼지만 다정하고 조용조용한 사람이라 호감이 생기고서 사귀고 결혼을 결정할 때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제 벌이라면 저희 생계와 어머니의 생활비까지 책임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별다르게 걱정을 하지 않기도 했고요. 그런데 인사차 시댁을 찾아뵙고 난 이후에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동생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계셨는데 확실히 잘 사는 집은 아니더군요. 무엇보다 남편이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저한테 조용하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야, 자기가 사업한다는 거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지 말자. 어머, 왜? 무슨 이유라도 있어? 말하긴 부끄럽지만 일단 미리 말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면서 남편이 한 말로는 시어머니가 좀 극성스러운 데도 있고 돈에 민감한 분이라고 하더군요. 장남인 남편이 벌어온 돈을 전부 저금해준다면 받아놨다가 시동생 공부하는 대학 등록금으로 전부 밀어넣은 적도 있을 정도로 시동생을 편애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은 여태까지 자기 월급 금액도 절반 이하로 줄여 이야기했고 저 역시도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라고만 이야기를 해뒀다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댁이 이상하면 문제긴 하지만 남편이 그걸 미리 이야기해주고 같이 이겨내려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인사차 처음 뵌 시어머니는 좀 이상한 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진 거의 말씀도 없으시고 존재감도 없는 분이었는데 시어머님 목소리도 크고 희한하게 시동생 눈치를 보는 편이었어요. 시동생은 아주 도도한 얼굴로 앉아 저와 남편을 멸시하듯 쳐다보고 있었고요.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꽤나 불쾌했던 그 자리가 끝나고 남편이 저를 데려다주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동생이 좀 공부 못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 무시하는 타입이거든. 나도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와서. 아, 도련님은 공부를 잘하나 보구나. 어, 특목고 나와서 지금 좋은 대학 다니고 있어. 거기 등록금 때문에 나도 모은 돈 빼앗겼던 거고. 그렇게 공부 잘하면 장학금인지 뭔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대학 시스템 잘 모르지만 공부 잘하면 장학금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근데 그냥 등록금 다 내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 남편은 풀이 죽은 채로 그렇게 중얼거렸고 전 너무 착한 내 남자가 그렇게 구박받으며 살아왔다는 게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댁의 분위기로 봐서는 남편이 어지간히 구박덩이였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시동생에 비해 공부도 너무 못했고 게다가 외모도 떨어지는 편이라 아주 못난이 취급이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시동생이 키도 크고 번듯한 생김새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연예인급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남편 말을 들어보면 며느리인 저 역시도 노예 취급에 돈 벌어는 기계 취급할 게 뻔해서 남편 말대로 그냥 돈 잘 못 버는 말단 직원이라고 해놓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식도 상당히 작게 했고 혼수도 작게 해갔습니다. 시댁에는 신혼집을 월세로 계약했다고 하고서 사실 매매로 사서 들어갔고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별다른 큰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어쩜 아들도 능력이 없는데 며느리까지도 그보다 더한 게 들어오냐면서 무척 짜증을 내셨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쩌겠어요. 애초에 드러내면 다 빼앗으려고 수작을 부릴 테니 그 전에 차단을 해야지요. 일부러 신경전을 벌일 이유도 없었고요. 시동생은 계속해서 그렇게 저희를 무시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서 뜯어먹을 게 없다는 걸 알았는지 결혼 이후로는 별로 말을 섞을 만한 기회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뭐라도 나올까 계속 찔러보긴 했지만 제가 꿈쩍도 안 하니 정말 가난한가 보다 싶으셨는지 관심을 끊으셨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예 자식 며느리 취급도 안 하는 느낌이었지만 시댁하고 관계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서 편한 것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뒤로도 저는 열심히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대표님하고 공동으로 하던 의류 쇼핑몰 외에도 작은 카페도 하나 냈고 그걸로 프랜차이즈도 키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큰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여기저기 서울 내 67군데 가게가 나온 것뿐이었지만요. 그래도 나름 제가 만들어낸 밀크티가 핫하게 입소문을 타서 그 덕분에 브랜드가 유명해지기도 했었죠. 대표님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는 걸 보며 정말 청출어람이라면서 감탄해 주시기도 했고요. 일 자체가 정말 사는 낙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3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원래 시동생은 여자도 잘 안 만나는 타입이었는데 취업하고 나서는 1년도 되지 않아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더군요. 워낙 좋은 대학을 나와 스펙도 좋았으니 취직도 금방 좋은 곳에 했고요. 그래서인지 데리고 온 예비동서도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했어요. 회계사였는데 다니는 회계법인이 좋은 곳이래요. 예비동서가 놀랍게도 시동생보다 나이가 많았고요. 뭐 요즘 세상에 연상녀와 연하남 결혼이 이상한 건 아니지만 시동생이 여자 볼 때 나이에 대해 굉장히 까다롭게 군다는 이야기를 남편한테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결혼할 사람으로 연상녀를 데리고 왔으니 좀 희한한 기분이 들었었죠. 그런데 나중에 시동생이 신부님한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비동서가 연봉이 엄청나게 높다고 했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1억을 넘게 받는다고 하던데 정말인가 싶긴 했고요. 하긴 시동생보다 나이가 많았으니 그럴 수도 있긴 하다고 생각했어요. 직장인 월급쟁이로는 정말 놀랍게 높은 연봉이었고 남편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하고는 될 게 아니게 많았죠. 물론 저희 집이야 남편이 버는 건 자기 용돈이었고 제가 버는 게 진짜였지만요. 아무튼 시동생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었지만 예비동서는 더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인간처럼 보였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깔아보고 잘난 척하는 타입 있죠? 딱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생각에 시동생보다 잘난 며느리가 오니 당황스러웠는지 연신 조심하며 굽신거린 느낌이었고요. 시동생도 예비동서한테 꽤나 조심하는 눈치였어요. 예비동서는 자기가 여기 있어준다는 느낌으로 뭔가 베푸는 듯한 표정인 채 시댁에 앉아있다 30분 만에 일어나 가버렸죠. 시동생이 예비동서를 바래다주고 시댁으로 돌아와서는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 어머니, 좀 집 깨끗하게 치워놓으라니까요. 저 사람 되게 까다롭고 깔끔해요. 아이, 나는 많이 청소한다고 했는데 더러웠니? 집안 꼴 자체가 우중충하니까 닦는다고 티가 나요. 좀 이불도 의자 커버도 바꿔놓으시든가. 에휴. 아무래도 시댁 집안꼴로 예비동서가 뭔가 싫은 소리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인테리어고 뭐고 센스가 진짜 없는 사람이라서 집안꼴이 꽤나 이상하긴 해요. 저도 의류 쇼핑몰하고 카페를 경영하다 보니 시댁 집안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돈 보태드릴 것도 아니었으니 입을 다물 뿐이었죠. 그런데 예비동서는 거침없이 시동생한테 쏘아붙인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시동생한테 쩔쩔 매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동생이 그렇게 화를 내니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집안 잘 치워놓겠다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시동생은 저와 남편도 못마땅하다는 듯이 쳐다보다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실 저희한테도 트집을 잡고 싶었을 텐데 별다르게 말할 게 없었겠죠. 저희가 실제로는 돈을 꽤 넉넉히 쓰기 때문에 외적으로도 잘 꾸미고 다니는 편이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저는 남편한테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뭐 저런 여자가 집안에 들어온다고 해?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집 잘 못 산다고 싫은 모양인데. 연봉도 많이 받는다면서 그게 그렇게 싫으면 자기가 집을 사주든가. 저런 사람은 아마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한 푼 안 줄걸? 우리가 그래도 챙겨드리는 만큼도 안 드릴 거야. 뻔해. 하긴 그렇겠다. 욕심이 저렇게 드글거렸어야 원. 남편의 말이 맞긴 했죠. 저희는 그래도 시댁에 한 달 30만 원씩 용돈 겸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뭐 아이를 맡기는 것도 아니었고 신세 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정도 돈이면 아주 넉넉히 드린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중간중간 명절이나 생신 때도 꼬박꼬박 용돈 챙겨드리고 선물도 따로 챙겨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만 보면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면서 본인도 잘 나가는 자식들한테 한 번에 100, 200씩 받고 싶다면서 한탄을 하곤 하셨어요. 네, 솔직히 저희 경제적 여건으로 뭐 생신 때 500인들 못 해드렸을까요? 사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과 카페는 월급쟁이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만큼 너무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을 정도긴 했지만 동시에 보통 사람들의 수입하고는 될 게 아닐 정도로 많이 벌기도 했었죠. 저나 남편이나 전혀 사치하는 타입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게 주변에 알려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냥 그 돈을 전부 재투자하거나 저축해놔서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었지만요. 보통 월급쟁이들이 연봉 1억이면 대단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게 보통 대부분이 세전 기준이에요. 세후로 실소득이 제 손에 들어오는 걸 감안하면 연봉 1억이라고 해도 월급으로 치면 얼마 안 된답니다. 정확하겐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마 65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를 실수령하면 연봉 1억일 거예요. 생각보다 세금이 아주 큰 편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그리 큰 돈이 아니었던 거죠. 시동생이든 예비동서든 누가 고액 연봉을 받든지 말입니다. 전 자영업자라서 편차는 좀 있었지만 비용 다 빼고 월 실수령이 3천만 원을 약간 웃돌았으니까요. 뭐 어쨌든 가만 보니 시동생네 부부는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시댁에 조금 더 줄 기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동생도 원래 시부모님한테 무조건 돈을 가져가는 타입이었는데 예비동서는 더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솔직히 예감이 아니라 확신이었지만요. 어쨌든 어찌저찌 결혼까진 갔어요. 결혼식 당일까지도 솔직히 진짜 잡음이 많았는데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말이 너무 길어지니 일단 그건 패스할게요. 예비동서는 결혼식도 최고급으로 하길 바랬는데 게다가 돈도 전부 시댁에서 대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그것 때문에 시댁에서 돈 없다고 뒤집어지고 시동생은 당연히 결혼 자금도 안 모아놨냐고 도리어 화를 내고 시어머니는 결국 저희한테 돈 내놓으라 요구하시고 그래서 뭐 돈을 조금 드리긴 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를 따로 시동생 결혼 준비하라고 내드렸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걸 대체 왜 주냐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시어머니의 극성이 진짜 대단했어서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찌나 난리치시던지 그래도 500만 원으로 줄여드린 것만도 다행이었거든요. 원래 1,000만 원, 2천만 원을 원하셔서. 호텔 결혼식에 신혼여행도 최고급으로 다녀와서 돈이 솔창게 깨졌다고 들었습니다. 동서는 그래도 자기 돈은 많이 안 들었던지 나름대로 만족하는 눈치였어요.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시어머니하고 저한테 제법 멋진 명품 가방을 사다 주더군요. 제가 명품을 제법 잘 알긴 했어요. 의류 쇼핑몰을 하는지라 이것저것 패션 아이템들도 잘 알아야 했고 트렌드도 파악해야 했으니 당연했죠. 하지만 명품 가방은 솔직히 제가 쓸 용도로 구매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쇼핑몰에서 소품으로 촬영하는 용도가 다였고요. 회사 비품이나 다름없었으니 당연히 제가 쓰지 않고 회사 창고에 모셔두었죠. 그래서 동서가 사다 준 명품 가방이 좋기는 했습니다. 제 돈 주고 사기에는 아깝고 남이 주면 좋은 종류였으니까요. 어머 동서 너무 예뻐. 고마워. 잘 쓸게.
그래도 명품은 알아보시나 보네요. 형님 평소에 전혀 안 들고 다니셔서 모르실 줄 알았는데. 어, 뭐 관심은 있어서. 아, 관심은 있는데 사기에는 너무 비싸죠? 그건 그러실 거예요. 형님네 사정에는. 동서가 말하는데 말투가 뭔가 비꼬는 것 같은 말투더군요. 제가 그 정도로 화를 낼 사람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나쁜 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일단 겉으로 얼마 버는지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으니 명품을 살 정도로 못 번다 생각할 순 있죠. 하지만 그걸 저런 식으로 말해야 할까 싶은 겁니다. 게다가 결혼식에 저희도 돈을 보조해 주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 동서가 사다 준 가방을 붙들고 너무 예쁘다고 칭찬이 아주 흐드러지시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명품 중에서는 상당히 저가 라인이었어요. 아울렛에서 사온 것인지 여기저기 흠집도 나 있었고요. 색도 특이한 핑크에 파랑이라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사가지 않고 남아서 여기저기 재고로 있다 사온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그래도 물론 가격이야 비쌌겠지만 시어머니가 찬양하는 정도로 비싸고 좋은 물건은 아니었어요. 너 덕분에 이 시어미가 이렇게 좋은 물건을 써보는구나. 아유, 야, 며느리도 능력 있어야 내가 호강을 하는구나. 비싼 거예요. 아껴 써주세요. 그런 거 한 번 사려면 꽤 부담되니까요. 그럼. 내가 이거 아껴 써서 진짜 늙어 죽을 때까지 쓰겠다. 세상에 이게 얼마나 비싸겠니? 시어머니에게 사다 준 명품 가방은 작은 토트백이었는데 솔직히 그거 아울렛에서 사면 대충 한 200만 원 정도면 사는 물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시동생네 결혼 준비 위해서 얼마를 주었는지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되는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동서가 사다 준 명품 가방에만 감사를 표하고 있었죠. 저희한테는 거의 돈을 빼앗아가다시피 하면서 가져갔는데 말이에요. 같은 자식인데 저렇게나 다르게 대할까 싶어서 눈이 뾰족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생겨났습니다. 바로 시동생네가 신혼집에 대해서 힘들다고 신부님을 조르기 시작한 거였죠. 원래 시동생네도 모은 돈이 좀 있어서 서울내에 전셋집을 골랐다 들었거든요. 꽤 괜찮은 아파트였죠. 그런데 전세가 불안하고 이사해야 하는 게 싫다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아예 매매하고 싶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시동생네가 아무리 돈을 열심히 모았어도 서울 집값이 얼마인데 바로 매매가 되나요? 전세자금 역시도 대출을 많이 낀 상태였기 때문에 더 대출을 내서 매매하는 건 불가능한 상태였죠. 왜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상세히 알고 있냐면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또 돈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엔 1억 5천이란 큰 돈이라 면목이 없으셨는지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였지만요. 어머님, 저희 정말로 돈 없어요. 너희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 그래도 너희 동생 살겐 해줘야지. 하지만요, 저희도 저축한 게 별로 없는데. 대출이라도 받아주면 안 되니?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니? 시어머니는 제게 조르다가 안 되자 남편을 붙잡고 눈물바람을 터뜨리셨습니다. 솔직히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마음이 워낙 약하고 효자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시는 걸 못 견디는 것 같더군요.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남편한테서 돈을 가져갔겠구나 싶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저한테 조심스럽게 돈 모은 걸 조금 빌려주면 안 되냐 물어왔습니다. 남편이 워낙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저축한 게 제법 많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빌려줄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말로만 빌려주는 거지 결국은 아예 돈을 주고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댁 처지로는 절대 돌려주지 못할 큰 돈이었고 동선에는 몇 년 모으면 되게 하겠지만 그럴 마음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1억 5천을 빌려주는 대신 다른 걸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 집의 지분을 저한테 넘기라는 거였어요. 공동명의자로 해달라 했는데 시어머니는 펄쩍 뛰며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이미 그럴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대신 차용증이라도 써달라고 했죠. 이렇게 돈 금액이 큰데 차용증조차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시어머님 망설였지만 설마 제가 그걸로 뭘 할까 싶었는지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시동생네로 넘겨주었는데 저한테 차용증을 써주고 보니 아무래도 심장이 뛰었던 모양이죠. 시어머니도 시동생한테 놀랍게도 차용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과 동서한테 항상 약하기만 했던 시어머니로선 대단한 일이었죠. 그 말을 저한테 하면서 시어머니는 갚는 거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위협으로 했던 행동이 제대로 먹힌 모양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 돈을 제대로 돌려받기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시동생네는 그 돈이 그냥 시댁돈인 줄 아는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는 차용증을 쓸 때 자기 이름으로 썼고 돈의 출처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서나 시동생 모두가 자기네가 빌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그 큰 돈이 대체 어디서 났느냐 소리나 들을 거고 시어머니야 그냥 자기가 급하면 아무 소리 없는 타입이니 괜찮지만 동서는 꼬치꼬치 캐물을 게 뻔했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상하다고 여기면 전후 사정을 알아야 하는 타입이라서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저희 경제 상황을 알릴 필요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죠. 뭐 괜찮았어요.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나선 확실히 시어머니가 저희를 들볶는 것도 덜해졌거든요. 거액의 돈을 빌린 상태라 그런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희한테 돈을 달라는 말도 안 하셨고 용돈을 받을 때도 눈치를 조금 보셨어요. 나쁘지 않았죠. 어차피 언젠가는 받을 돈이니까요. 신부님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분배할 때라도 차용증이 있으니 받을 수 있어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동생네가 결혼하고 나서 3년쯤 되던 해였나? 사달이 터졌습니다. 원래 시동생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돈도 잘 버는 만큼 직장이 엄청 바빴거든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어느 누구도 그냥 공짜로 돈을 주는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일적으로 바쁘다고 해서 집안일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특히 며느리 입장에선 말입니다. 아무래도 시댁 눈치도 보이고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도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동서가 이런 종류의 일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가족 대소사에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아예 참석도 안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시동생은 그걸 또 괜찮다며 건드리지 말라고 화를 내며 커버를 쳐주었고요. 그런 거 사실 되게 꼴보기 싫거든요. 저 역시도 사업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저희 의류 쇼핑몰이 물론 비싼 옷을 파는 건 아니고 저렴하면서도 퀄리티 있는 의류를 유통하는 거였기 때문에 특히나 많이 돌아다니며 발품 팔며 옷을 골라야 했거든요. 직원도 두긴 했지만 제가 믿질 못해서 많이 직접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 티를 낼 순 없으니까 그냥 회사에서 바쁘다, 야근한다 하면서 직원으로서 바쁜 것처럼 말을 해왔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너는 돈도 많이 못 벌면서 뭐가 그렇게 바쁜 거냐고 쏘아붙이셨어요. 물론 저희가 큰 돈을 빌려드린 다음에야 조금 덜해지긴 했지만 잊을만 하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셨거든요. 사람 빈정상하게 말이에요. 시어머니 그런 말씀도 듣기 싫고 저 역시도 며느리 역할은 그래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명절이나 생신 때 꼬박꼬박 가서 제 할 일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아예 전날에 가서 재료도 다 사다 놓고 잡채하고 전 부치고 다 했거든요. 그럴 때면 시어머니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다 잔소리를 하셨고요. 남편은 옆에 와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보기 싫으신지 남편한테 그렇게 나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못 들은 척 하면서 그냥 그대로 제 일을 도와주곤 했지만요. 아마 남편이 아니었다면 중간에 화병이 나도 단단히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동생하고 동서는 명절 당일 나와서 그것도 저녁 때 와서 식사만 하고 가버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솔직히 명절날 저녁 때 들어와서 뻔뻔하게 식탁 앞에 앉는 동서를 볼 때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요. 그런데 시동생은 괜히 자기네 일 많았던 걸 늘어놓으면서 사람이 돈을 많이 벌려면 자기네처럼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둥 잘난 척을 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 또 거기에 넘어가서 당연하다 하면서 그렇게 바쁜데도 시댁에 와주는 동서와 시동생을 고마워하기까지 했죠. 여태까지 일 다 한 저는 무소리 취급을 하시면서 말이에요.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감사라도 받아야 하는데 당연한 것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동서나 시동생도 역시 제가 만든 음식들을 먹으면서 짜네, 싱겁네 말이 많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명절하고 시댁 어르신들 생신날 말고 또 제삿날이 좀 많았거든요. 그날 중에 단 하루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는 동서가 너무 얄미웠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만 걸려라 노리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제삿날인 때 남편이 시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댁에 짐 움직이는 걸로 도와드릴 게 있으니 빨리 좀 오라는 거였죠. 마침 주말이라서 핑계댈 일도 없고 부부가 따로 올 수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시동생과 동서가 함께 오지 않았겠어요? 시동생과 동서도 좀 짜증이 난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저는 마침 잘 되었다 싶었었죠. 시동생은 남편하고 같이 짐을 옮기러 갔어요. 여름 짐을 넣고 겨울 입으라고 옷들을 꺼내는 거라 좀 대대적인 일이었어요. 오래 걸릴 거라 시어머니도 얼른 아들들 뒤를 쫓아가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동서만 거실에 남은 가운데 전 일부러 거실로 가스버너와 후라이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밑바닥에 신문을 깔아두고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동서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심하게 내면서 버너를 켜고 후라이팬을 뒤적거리고 식용유통을 이리저리 옮기는데도 도리어 시끄럽단 식으로 TV 볼륨만 올리더군요. 보는데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저한테 조용히 하고 네가 전을 붙이란 듯한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전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서 달구다 동서 쪽을 바라봤습니다. 동서, 오늘은 나 좀 도와주라. 전 좀 붙여줘. 형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왜 저한테? 나 지금 저쪽 가서 국 끓이는 거 봐야 해 그래. 동서는 노골적으로 귀찮다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삿날 같은 경우엔 너무 당연히 일을 같이 하는 건데 대체 왜 제가 좀 해달란 듯이 부탁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참은 게 있으니 그냥 좀 참고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동서는 입을 삐죽거리더니 갑자기 TV 볼륨 소리 더 크게 키우더군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목소리 함께 키웠어요. 동서, 지금 국 끓일 거야. 후라이팬 달궈졌으니까 얼른 지금 붙이면 돼. TV 소리 좀 줄여주고. 이것만 보고요. 지금 우리 시간 얼마 없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을 수 있어. 동서, 빨리 해야지. 싫어요. 이건 보고할 거예요. 아니, 동서. 지금 내가 몇 번이나 말하잖아. 우리 시간 없다니까? 전 TV 소리도 너무 크고 동서가 말을 아예 안 듣는 태도로 나와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화도 나고 쓸데없는 소리는 크고 동서는 말 들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목소리가 커지자마자 세모 눈을 뜨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형님,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셨어요?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지금 TV 소리가 너무 크잖아. 좀 줄이라고. 지금 소리 지른 거잖아요. 동서는 도리어 저한테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좀 너무 어이가 없어 황당해 동서를 쳐다봤어요. 동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한테 맞대고 소리 지르더군요. 내가 기껏 전이나 붙이려고 결혼한 줄 알아? 왜 자꾸 오라가라 전을 붙여라 마라 난리야. 내가 식모야 무술이야. 아니 누구는 식모에 무술이라 이런 일을 하나요? 한국에서 며느리가 이런 일 안 하는 집이 어디 있답니까? 남자들이 힘쓴 일하러 갔고 그러니까 저와 동서가 나누어서 전이나 좀 붙이자는 건데요. 게다가 그걸 동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같이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며 소리 지를 일인가 싶었어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 저한테 동서가 자기 지갑을 뒤지더니 갑자기 뭔가를 꺼내 집어 던지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가서 사와서 먹어. 아니 내가 연봉 1억인데 나 같은 고급 인력이 전이나 붙여야 해? 미쳤어 진짜. 아니 대체 이게 뭔데? 아래 내려다보며 떨어진 종이를 봤더니 100만 원짜리 수표더군요. 지금 돈 많으니 그걸로 유세하며 군림하려는 건가? 머리가 아찔해졌어요. 물론 인간성이 나쁜 사람인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유치하고 고압적으로 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대체 내가 왜 이런 집구석으로 시집을 와서 전을 붙이라고? 나한테? 아니 형님이랍시고 지금 당신같이 능력 없는 인간이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당신같이 무능력한 여자나 소뚜껑 운전하는 거야. 내가 아니라. 동서는 거침없이 큰 소리로 말했고 그 소리가 죄다 들렸는지 짐을 옮기러 갔던 남편과 시동생, 시어머니가 급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동서를 말리려 했지만 동서는 귀찮다는 듯 손을 뿌리쳤고 남편이 대체 무슨 일이 나는 듯 눈짓을 했어요. 점 붙이는 것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화를 내네요, 동서가. 내가 왜 전을 붙여야 해요? 내가 왜? 그 돈으로 준비나 해요. 한 달 내내 일해봐야 200 벌잖아. 동서는 싸늘하게 쏘아붙이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하게 제 등을 쳤어요. 아니 왜 둘째한테 전을 붙이라고 해? 제가 그런 거 할래냐? 그런 거라뇨? 전 붙이는 게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제가 명절이나 제삿날마다 거의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쟤는 바쁘잖니? 저도 바빠요, 어머님. 저도 일하면서 돈 번다고요. 아이고, 그러셔? 돈 얼마나 버는데 그러실까? 형님, 연봉 1억이 우습게 보이나 봐요. 동서가 코웃음을 치며 저를 비웃더군요. 솔직히 거기서 어른이면 참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도 차분하게 그런 거 아니라고 설득을 했어야 하죠. 하지만 순간 머릿속에 확 돌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말리는 남편의 눈짓도 무시하고 저는 100만 원 수표를 집어 도로 동서 얼굴에 집어던졌어요. 동서. 아니 동서라고 부를 필요가 있나? 야, 이 쬐깐한 년아.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못 들었어? 이 쬐깐한 년아. 지 사이즈답게 배포도 쬐깐하네. 갑자기 달라진 제 말투에 동서는 당황한 눈치였고 시어머니도 황당한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갈 생각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었죠. 지금 일단 동서를 눌러놔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동서의 돈 자랑이 너무 우습기도 했고요. 연봉 1억? 야, 그거 받으니까 돈 1억 5천도 없어 빌리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집 산 거 누구 돈인지 알아? 너 그거 누구한테 빌렸어? 어? 얘 첫째야. 너 그게 무슨 소리니 대체? 너 어머님한테 빌렸다 생각하지? 그거 내 돈이야. 정신 차려. 뭐라고요? 동서는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그 돈을 빌려 집 매매했다는 걸
다른 가족들은 모를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걸 제가 알고 있다는 것도 충격인 듯 했고, 게다가 그게 제 돈이라는 것도 충격적인 것 같았죠. 1억 5천도 못 모으는 연봉 1억이 대수니? 어? 야, 한 달에 실수령으로 너 얼마야? 700도 안 되지? 그런 주제? 아, 아니, 그건 동서는 당황한 눈치였어요. 연봉 1억이라며 그렇게 으스댔지만 사실 월급쟁이의 연봉 1억은 월급 실수령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지 않죠. 게다가 동서는 모든 인센티브며 복지 금액을 죄다 끌어넣어 이야기한 거였으니 더 했을 테고요. 저는 그게 좀 우습기도 했고 비웃기도 했답니다. 1억 5천, 그거 내가 5달 벌어 모으면 되는 돈이야. 알아? 너 같은 게 으스댈 일이 아니라고.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연봉 1억 같은 걸로 까불지 말란 말이야. 너보다 돈 3배 이상 벌고 있으니까 그냥 우습기만 하다고. 동서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겨우 상대방이 돈을 얼마 버느냐에 따라 저렇게 충격을 받다니 정말 사람이 다른 의미로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내가 무슨 일 하는지는 알아? 그래, 의류 쇼핑몰 다니고 있지? 근데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대표야. 아니, 정말이니? 왜 그동안 말을... 그거 어머님 때문이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다 말해야겠으니. 저는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쏘아붙였습니다. 솔직히 사업하면서 성격이 드세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죠. 한번 그냥 솔직하게 다 터트릴 생각을 하니 시어머니한테건 동서한테건 말이 곱게 나오질 않았어요. 겨우 돈 버는 거 하나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유세를 떨다니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돈 몇 푼 있다고 잘난 척하는 거야. 식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천박하게 굴어? 그것도 꼴랑 그거 벌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필요 없고 내가 사정이 딱해 보여 빌려줬었는데 이제 그래 보이지도 않아. 당장 이번 달 내로 1억 5천 갚아. 내 돈으로 도와주기 싫으니까. 그 말에 동서는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겠죠. 한 달 내에 갑자기 1억 5천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월급쟁이로선 불가능한 일이죠. 이미 대출은 땡길 대로 다 썼기 때문에 시댁에 돈 빌려달라 징징댄 거였으니까요. 아니, 첫째야, 그게 말이다. 어머님이 책임지고 돈 돌려주세요. 전 어머님께 차용증 받았고 어머님은 도련님한테 받으셨잖아요. 안 돌려주시면 법적으로 절차 밟을 겁니다. 제가 싸늘하게 통보하자 동서와 시동생 얼굴색이 모두 달라졌어요. 당연하겠죠. 여태까지 제 말이 진짜인지 긴가민가 하다 법적인 절차 얘기까지 나오니까 모든 게 확실해졌잖아요. 동서는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 갑자기 울음을 왁 터트리며 뛰어나가더라고요. 시동생도 안절부절하다 동서를 따라서 얼른 나가버렸고요. 대체 다들 성인이면서 대화도 마무리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나가다니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과 함께 앉아 1억 5천에 관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사실 그동안 저희한테 섭섭하게 대하신 걸 생각하면 안 듣고 싶었지만 일단 어른이시니 들어드리긴 했죠. 말 그대로 듣기만 했지 전혀 그대로 할 생각은 없었지만요. 시어머니는 제가 운영하는 사업의 규모에 대해 들으시곤 기가 죽은 얼굴로 제 눈치를 보시더군요. 사실 그럴 필요는 없죠. 뭐 저희가 돈 있다고 해서 으스댈 인간들도 아니고 그냥 여태까지처럼 똑같이 할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때 딱 잘라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잘 번다고 해도 시댁은 여태까지처럼 할 거라고. 용돈도 선물도 더 크게 해드리진 않을 거고 그저 평범한 자식들처럼 그 정도 돌인하는 정도일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일단 1억 5천이 걸려 있어서 그런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빚에 대해서 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달 기한 드리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지요. 시어머니가 아마 시동생네한테 그날 저녁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도망 나갔던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형수님. 지금 저희 집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당황해서 못 드릴 말씀을 드렸었나 봅니다. 시동생은 전에 없이 정중한 말투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재미있긴 했죠. 그렇게 건방진 태도를 유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너무 정중해져서 예의를 차리니까요. 하지만 뭐 어차피 앞으로도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 너무 짓궂게 굴진 않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됐고요. 도련님, 지금 전화 건 용건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저희가 1억 5천을 바로 마련할 여건은 안 되어서요. 조금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되는데요? 올해 안? 2년 주면 되나요? 안 될 텐데. 지금 은행 대출금도 영끌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이자 갚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시동생은 그 말에 대답을 못 하더군요. 그러고서 좀 골려주고 싶어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다음날 또 바로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날에는 시동생, 그리고 결국 동서까지 전화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냥 나중에 갚으라고 기한을 늘려줬습니다. 어차피 위협이었지 당장 갚으라고 할 생각도 아니긴 했으니까요. 지금도 아직 안 갚아서 저하고 만나기만 하면 시동생네가 굽실거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돈 가지고 그렇게 으스대는 게 아니에요. 주변 누가 나보다 잘난 사람일지 모르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와 시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십사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부디 본인 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할 때까진 참 행복했습니다. 비록 시부모님이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긴 했으나 당시 저와 남편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닭살 커플이라고 입을 모아서 말할 만큼 서로를 사랑했거든요. 이왕이면 모두의 축복 속에서 하는 결혼이 좋겠지만 사실 결혼 허락을 바로 받지 못해 힘든 한편 저희 사랑이 참 영화 같단 상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곤 하잖아요. 내심 저희의 사랑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시부모님의 말이 상처가 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잘난 거 없는 여자에게 장가 보내려 키운 아들이 아닌데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말아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워낙에 잘 살고 내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니 그래. 근데 넌 편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던데 솔직히 그것도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옛날 사람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다 있는 집에서 자란 애랑 아닌 애랑 차이가 있지 않겠니? 더더욱이 여자는 더 그렇지. 모르겠다. 난 어딘지 네가 묘하게 그늘져 보이는 게 꼭 그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엄마, 말 좀 가려해요. 지금 이 자리 어떤 자리인지 모르세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말씀 다 맞아요. 제가 엄마 아래에서만 자라서 조금 따돌림도 당했고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 저 키우시려고 열심히 식당 일 하셨고 덕분에 저 강하고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집안 환경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제가 있는 게 다 어느 정도 가난하고 힘든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자 시부모님은 할 말을 잃으셨고 여전히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결국 결혼 허락은 해주셨습니다. 모진 말을 듣긴 했지만 사실 시부모님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엄청 잘 사는 집 아들이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이 각자 회사를 크게 하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실 손 놓고 살아도 그냥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나서 하는 말이지만 남편이란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이유 중에 남편이 그런 부유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돈에 대해 집착하거나 자랑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깔보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모습에 반해서 거의 반년을 넘게 매달린 끝에 저랑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신혼집으로 하라고 아예 아파트를 새로 한 채 사주셨어요. 사실 다행스럽기도 하고 신이 나기도 했어요. 와, 진짜 소진이 남자 잘 만났다. 어느 집 시부모님이 자기 아들이랑 며느리 신혼집을 마련해줘? 물론 마음이야 그러고 싶은 사람들 많겠지만 요새 서울 집가 한두 푼이야? 너 정말 잘 만났구나. 남편 인성도 좋고.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은 꼭 복권에 당첨된 것 같다니까. 내 사비로 집 마련하려면 대출금 갚기도 빠듯했을 텐데. 고맙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해.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 뭔데? 혼수. 솔직히 계속 고민하긴 했는데 당장 모아둔 돈도 얼마 없는 걸 다 쓰면서 혼수를 준비하기는 부담이거든. 아마 많이 준비하기 힘들 텐데 시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아. 맞아요. 그렇게 큰 집을 받으니 부담되는 것도 있긴 했어요. 바로 혼수였습니다. 시부모님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오라고 말을 안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눈치 보이는 게 없지 않잖아요. 친구한테 혼수 관련해서 고민을 털어놨을 때 친구는 그래도 모은 돈 써서라도 혼수품을 맞춰가는 게 맞다고 했지만 당장 저한테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있는 돈을 많이 쓰기에는 여러모로 걸리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번달 시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너 어느 정도 혼수해올 생각이니? 예단과 예물은? 일단 난 적어도 내 명품 핸드백 정도는 네가 해왔으면 싶다. 그리고 너희 집 형편도 알고 있으니 돈은 1억 정도 생각한다. 내가 이 집도 한 채 해줬으니 그 정도는 예비 사돈께서도 받아들여 주시겠지? 네? 아, 어머님, 저랑은 좀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사실 남편이랑도 상의해봤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모은 돈을 많이 쓴 터라 일단 집안의 가구들과 가전제품들로 혼수를 하고 1억까지는 저희 집 사정에 무리일 것 같아요. 집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대신 저희가 잘 살게 되면 후에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아이, 그럼 1억을 못 주겠단 말이야? 아니, 서울집까지 받아가 놓고 뻔뻔하게 그 돈도 못 준다는 게 당최 말이 되니? 난 안 된다. 그 돈도 내가 니네 집 사정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린 금액이야. 그 정도 노력과 성의 없이 딸 씨 보내려는 집안이랑은 애초에 결혼 허락할 수가 없어. 난 내 할 말 다 했으니 간다. 정말 갑작스러웠습니다. 결혼 허락받고 이제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1억을 해오시라는 시어머니. 그것도 안 해오면 결혼 허락 못한다고 하시니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도 이 얘기를 듣고 황당해하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혼수품 맞추느라 너무 물이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무슨 1억이에요? 어머니 좋은 마음으로 허락해 주셔놓고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제가 다 창피하다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몇 번의 실랑이를 벌였고 신랑이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다 저희 엄마까지 이 일을 알게 되셨습니다. 엄마는 1억을 해오라는 것도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그 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더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시고 제 앞에서 목 놓아 우셨습니다. 전 엄마가 저를 얼마나 눈물로 사랑으로 키웠는지 알고 있었어요. 매일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하시고 남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버시겠다고 청소를 하러 가시고 전 엄마의 지친 땀방울을 먹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외려 제게 미안해하며 우는 모습을 보니 그때는 저도 화도 나고 서글프기도 하고 미치겠더라고요. 오빠, 미안한데 결혼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 오빠란 사람을 사랑하긴 하지만 내가 시어머니 진심으로 모시며 살 수 있을진 모르겠어. 벌써부터 1억 못 가져온다고 우리 집안에 비웃고 까내리시는데 결혼하면 이보다 더 하실 것 같아. 소진아, 아니야. 부모님은 내가 설득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어? 우리 이러지 말자. 저는 결국 남편에게 파혼에 대해 말을 꺼냈고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길길이 날떠였지만 사실 마음속에선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한 마음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크게 뭐라고 한 건지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 오셔선 이제부터 아무 말 안 할 테니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말이 심했어. 내 아들이 너 아니면 죽겠다고 한다. 부모로서 그 꼴은 못 보니까 아들과 결혼해줘라. 진심이 담긴 사과는 아니었지만 먼저 사과를 해오시고 또 1억 문제가 없어지자 저도 다시금 결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그건 그거대로 미안했고요. 엄마는 여전히 그런 집안에 절 보내시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전 엄마를 열심히 설득했고 마음은 찝찝했지만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건데 한번 먹어봐. 맛있어? 야, 소진아, 진짜 맛있다. 너가 이렇게 요리 잘하는 줄 몰랐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엄마보다 당신 요리가 더 맛있어. 내가 와이프 하나 진짜 잘 얻었나 봐. 당신도 참. 그 말 어머니 앞에선 절대 하면 안 돼. 화내시니까. 얼른 출근해. 회사 늦었잖아. 하지만 신혼생활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아니 드라마보다 더한 드라마였어요. 파혼의 위기를 겪고 한 결혼이라 그런지 서로 아끼는 마음이 무척 애틋했고 남편도 워낙에 가정적인 사람이라 집안일도 잘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또 남편은 시어머니와 제 사이를 잘 중재해줘서 시어머니와 부딪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 무척 애썼어요. 저는 그런 점이 참 고마웠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신혼집에서 남편과 산지 한 달이 되었을 때쯤이었어요. 때는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고 이날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도 시어머니와 예단 문제로 얼굴이 붉어진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또 생신날이니 공을 들여 좋은 선물을 준비해 갔어요. 바로 명품 핸드백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평소 갖고 싶다고 남편에게 노래 불러대던 선물이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갖고 싶어 하셨죠? 한정판으로 몇 개 안 남았길래 얼른 집어왔어요. 부디 오래오래 써주세요. 아이, 그래. 고맙구나. 잘 쓰도록 하마. 어머니, 선물이 마음에 안 드세요? 왜 그런 표정이세요? 혹시 다른 게 갖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얼른 케이크 먹어라.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말 그대로 떨떠름했어요. 고맙다고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막상 그러니 남편까지 이상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은 시어머니께서 입을 굳게 다무시는 바람에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고
나중에서야 시누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거 언니네가 1억을 안 해왔잖아요. 엄마는 언제고 받을 생각이었는데 핸드백으로 퉁치려는 것 같으니까 속상했나 봐요. 뭐라고요? 아,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혼집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아들내미 부부에게 언제고 그 1억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시어머니를 좋게 보고 싶어도 도저히 좋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며 연락이 오셨는데 시어머니와 썩 사이가 좋지 않았어서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기에 알겠다고 하곤 시간에 맞춰 나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커피나 차 뭐 드시겠어요? 그런 건 됐고 본론만 말아마. 니들 요즘 사는 건 좀 어떠냐? 네? 아, 저도 남편도 회사 다니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 너도 대기업 다니니 연봉 괜찮겠구나. 아, 그런 말이다.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내 통장으로 붙여라. 계좌번호는 영원이한테 물어보면 알 거야. 잠시만요. 어머님 갑자기 왜 100만 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집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면 남편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상의는 무슨 상의니? 부모가 달라 하면 그냥 주는 거지. 늙으면 모든 게 별일이다. 나나 그 사람이나 나이 들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물론 우리가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론 부족해. 그러니 여기에 니들이 좀 보태줘야겠다. 저는 순간 머리에 무언가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당연한 걸 요구한다는 듯 너무도 당당히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10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는 앞으로 애도 낳아야 하고 새 살림 꾸려나가야 해서 모은 돈들은 최대한 저축하며 살고 있어요. 만약에 형편이 어려우신 거라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저도 남편도 힘들 것 같습니다. 뭐라고? 아니 지금 내가 1,000만 원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가 100만 원 좀 보태라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야? 1억도 준비 안 하고 씹어서 내 덕분에 잘 살고 있으면서 대체 시부모를 뭘로 보는 거냐? 시어머니는 그 카페 안에서 절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나중엔 언성이 너무 높아져서 카페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 말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저도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졌고 도저히 시어머니와 대화가 통하지 않을 듯해 일단은 뛰쳐나오듯 빠져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그래, 당신 기분 나쁠 수 있겠다. 그래도 용돈 드리자. 우리 부모님이 잘 사시긴 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다 부모님 덕인데 적게라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여보, 내가 돈 드리는 게 아까워 이러는 게 아니야. 어머님은 내가 1억 준비 안 해온 게 화가 나니까 이렇게라도 받으시려 하는 거라고. 저와 남편은 이 일로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벌였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 100만 원씩 입금을 했습니다. 당연히 매달 입금하면서도 뭐 하는 짓인가 했어요. 원래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잘만 했으면 안 줘도 됐을 돈을 매달 줘야 하니 그게 아무리 남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깝다고 느껴지는 기분. 나중에는 그 100만 원조차도 꼬박꼬박 드리기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모든 건 남편의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남편이 원래 저랑 결혼하고 1년까진 쭉 회사를 다녔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사업으로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선 남편이 제게 사업을 해보자고 권유했었습니다. 물론 사업 이야기 처음 꺼냈을 때
전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편이라 내가 그런 쪽은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냥 지금처럼 회사 다니고 그러면서 돈 버는 게 낫지 않을까? 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우리 이제 아이도 낳을 건데 회사 나이 차면 쫓겨나잖아. 먼 미래 생각했을 땐 사업이 답이야. 우리도 내 친구처럼 할 수 있다고. 응? 남편은 몇 날 며칠을 절 설득했어요.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며 알아보고 준비한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저 역시 함부로 이런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진지하게 귀담아 들었습니다. 남편이 하고 싶은 사업은 렌트카 사업이었어요. 남편은 예전부터 부모님이 사업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늘 회사가 아닌 사업을 하는 그림을 그려왔다고 말했었고, 렌트카 시장도 호황기여서 잘 풀릴 거라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 시장을 잘 몰랐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었지만 한눈에 봐도 남편은 무척 간절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확신을 믿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업이 처음이던 남편은 많이 힘들어했고 남편이 말한 것과 달리 시장은 호황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이미 저희 말고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었어요. 또 렌트카 사업을 하다 보니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차를 해외에 팔아먹는 사람도 있었고 거의 차를 폐차 수준으로 만들어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회사에 있을 때보다 정신적으로도 훨씬 무척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남편을 격려하며 조금만 자리 잡힐 때까지 버티자고 했어요. 당신이 믿음 가지고 시작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잖아. 우리 처음이지만 잘하고 있어. 조금만 버텨보자. 알겠어.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고마워, 여보. 조금 더 힘내볼게. 하지만 남편은 어째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기운을 잃었고 의욕마저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중요한 일은 제가 거의 다 도맡아 해야 했고 남편은 마음 추스르기도 바빴습니다. 연애할 때야 같이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 몰랐지만 이렇게 유약한 면이 있었는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터라 옆에서 저도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후에 시댁 갈 일이 있을 때 은근슬쩍 요새 영환 씨가 사업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운을 띄웠는데 신부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때는 신부님도 참 비정하다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저희에게 챙겨갈 건 다 챙겨가 놓으시고도 정말 필요한 순간엔 도움을 주지 않으려 하시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힘든 판국에도 시어머니인 제게 그것도 자업자득이라며 매달 100만 원 붙이기로 한 건 잊지 말라고 못 박더군요. 저희 가족 생활비도 거의 대부분이 제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해결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100만 원을요? 어머니, 저 부업 뛰고 있어요. 그전에야 남편도 돈 벌고 저도 돈 버니까 100만 원 드리는 거야 그럴 수 있었지만 어떻게 제 돈으로 생활하는 형편에서 1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매달 100만 원씩 드리긴 어려워요. 아이고, 안 된다고? 예,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니? 사업하지 말라 했지? 그러게 내 뭘 했냐? 내 아들은 회사 같은 곳에서 자기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하나부터 10까지 책임지기에는 모자라. 그나마도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대뜸 사업하니 이렇게 될 건 충분히 예상 가는 이야기였다. 저 녀석도 지 성격을 아니 별로 안 하고 싶어 했을 텐데 네가 밀어붙여 이렇게 된 거 다 안다. 자업자득인데 내가 뭐 네가 이쁘다고 사정을 다 봐줘야 하니? 모든 걸 제 잘못인 듯 몰아가시니 솔직히 당황스럽네요. 어머니, 아시다시피 사업 얘긴
그 사람이 꺼낸 얘기였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동안 저희에게 받아온 돈이라 해도 적어도 저희가 안정될 때까진 사정을 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전 분명히 입장 전달했습니다. 가볼게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욕설이 날아왔지만 저는 못 들은 척 앞으로 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사는 게 힘들다, 사업이 안 되고 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굽히지 않고 돈을 요구하셨고 제가 못 주겠다 나오자 이렇게 터져버리신 거였죠. 괘씸하다. 어디서 너 같은 걸 데려와가지곤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 사업 안 되는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열심히 해봤어라. 온갖 욕설 문자가 날라왔지만 시어머니의 전화며 문자는 다 무시한 채 일만 열심히 했어요. 남편에게 말해볼까 했지만 외려 더 큰 일로 번질까 싶어 꼭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뒤이어 저희 사업이 심각한 수준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슬아슬했던 사업이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빚더미에 올라가게 된 거였어요. 이때만큼은 가진 걸 다 놓아야 빚을 막을 수 있었고 저도 남편도 열심히 했던지라 누구보다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고 시어머니는 위로랍시고 얹으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질 말았어야지. 내 맘만 들었어 봐라. 이런 일이 생기나. 아 맞다. 니들 내 생일 때 올 거지? 선물은 미리 말하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해 와야 한다. 이번에 우리 예비 의사 사이도 온다 하니까. 그리고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돌아온 시어머니의 생일날 빈손으로 온 저희를 향해 인상을 크게 찌푸리시더니 당장이라도 내쫓을 기세이시더군요. 차마 신우이의 남자친구가 있는 자리인지라 저희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표정으론 이미 불만 한가득인 것을 다 티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예비사위거리시면서 고기를 모두 그쪽으로 몰아넣어 주시곤 저에게는 잔심부름만 시켰어요. 남편도 시어머니 눈밖에 난 건지 남편에게도 밥 먹으란 소리조차 하지 않으시더군요. 어머니, 정말 왜 어린애처럼 저러시는 건지 모르겠어. 누가 봐도 선물 안 사왔다고 삐진 거 티내시는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조금만 버티다가 집으로 가자. 내가 중간에 머리 아프다고 하면서 먼저 가겠다 할게. 남편도 속이 상했는지 잔뜩 우울한 얼굴로 얼른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받는 시간이 되었을 때 신우이가 정성스레 포장한 명품 선물을 건네자 시어머니는 해벌쭉 웃으시곤 저희를 향해 레이저 같은 광선을 쏘아대셨습니다. 그러더니 기어이 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들도 참 대단스럽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그렇지 이런 날 어떻게 빈손으로 올 생각을 다 했니? 적어도 10만 원짜리 홍삼이라도 들고 왔어야 할 거 아니냐? 참 의사 예비사에 있는데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구나. 엄마, 됐어요. 이런 날 그만해요. 네, 어머님 말씀 잘하셨어요. 저희 지금 그 5만 원도 쓰기 힘들 만큼 좋지 않은 형편이에요. 그래도 이이나 저나 힘든 상황에 여기까지 왔으면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매번 그런 매정한 말로 저희를 구박하고 힘들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께 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따뜻하게만 대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리 힘드세요? 뭐야? 이거 봐라 말대꾸하긴? 니들이 돈을 바라지 않았다고? 너네 힘들다고 우리 용돈 안 챙겨준 건 생각 안 하는 거야? 너네 때문에 난 개모임도 못 갔고 평소 입던 브랜드 옷도 못 입었는데 그럼 그건 다 어찌 책임질 거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할 노릇이지. 어디다 대고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용돈 안 주셔서 평소 입던 고가 명품 브랜드 못 입었다고
화내시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자 저도 남편도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자며 제 손을 잡고 이끌었고 저는 그대로 남편을 따라 나가버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도 우리 엄마가 저런 사람인지 몰랐어. 아니야. 우리 오늘 일 다 잊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자. 어머님 말 신경 쓸 거 하나 없어. 우린 우리 길 가면 돼. 저희는 그렇게 사업을 정리하고 저도 남편도 바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고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정적으로 화가 났으니까요. 다행히 월급이 있으니 1년 정도 지나자 그때부터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근데 원래 일이라는 게 하나 사그라들면 하나가 터지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이제 좀 입에 풀칠 좀 할 수 있겠다 싶어 남편과 슬슬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나는 더 늦기 전에 우리 애 낳고 싶어. 나이 들면 나 출산도 힘들고 애들도 건강하지 않을 확률 높다고 하잖아. 당신이나 나나 이제 좀 힘든 시기 지나고 금전적으로 안정됐으니 애를 낳아도 괜찮지 않을까? 나도 당신한테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지금쯤이면 괜찮을 것 같아. 아들이 좋을까, 딸이 좋을까, 하나만 낳을까, 둘 정도는 낳을까. 이런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데 때마침 시댁에서 남편에게로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나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시아버지가 주식하다 본인들 노후 자금을 다 날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가 다음날 오셔선 손을 내미셨습니다. 니들 모은 돈 있지? 그거 좀 줘봐라. 네? 무슨 모은 돈이요? 니들 자녀 계획 세우고 하면서 돈 모으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 주라고. 뻔뻔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저희가 힘들 땐 그리 구박하시고 돈 안 준다고 떼쓰시던 분이 또 저희에게 또 돈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과 제 입장이 달랐습니다. 여보, 그냥 드리자. 당신 나랑 자녀 계획 이야기한 거 기억 안 나? 앞으로 우리 애 낳고 그러면 솔직히 지금 100만 원 보내는 것도 아껴서 저축해야 될 판이야. 그런 상황에서 당신까지 돈 주면 우린 어떻게 먹고 살아? 우리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것도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 당신이 어떤 맥락에서 걱정하는지 알겠는데 지금 당장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달 정도는 괜찮지 않어? 이렇게 큰 신혼집 얻어주신 거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는 개념으로. 나는 절대 이해 못해. 애초에 당신 사업도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도와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올 일 없었어. 지금 100만 원 드리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 상황에서 돈 더 나가는 거 용납 안 돼. 당장 애 없다고 해도 원래 애 생기기 전부터 저축해야 하는 거 몰라? 한참을 그거로 싸우다가 결국 남편이 제 말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긴 했지만 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물러터진 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신혼집 해달래서 해준 것도 아니고 신부님이 먼저 해주신다고 한 건데 뭘 그거로 보답을 해야 한다는 둥 어쩌고 하는 건지. 아무튼 안 주는 쪽으로 일단락이 나긴 했지만 아무래도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 보니 한동안 어색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할 말이 있으니 오늘 시아버지랑 같이 들릴 거라고요. 대충 오실 시간 맞춰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과 기다리고 있자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와선 대뜸 너네 이사 가야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라니요? 어안이 벙벙한 눈으로 보자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네 신혼집으로 사준 이 아파트가 이번에 알아보니 7억이 올랐다더라. 내 처음 이 집 사줄 땐 이럴 생각이 없긴 했는데 지금 우리 사정이 좋질 않으니까
이 아파트 팔고 너흰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른 7억만 우리한테 줘라. 한마디로 시부모님이 신혼집으로 사준 아파트가 7억이 올랐으니 저희한테는 변두리로 이사를 가고 집값 오른 7억은 그대로 자기들한테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저희 집 가격 오른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말로 저희 집만 가격 오른 거 아니잖아요. 저희 집 7억 올랐으면 다른 집들도 최소 몇 천, 최대 몇 억은 올랐을 텐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본인들이 먼저 사준 집, 이제 와서 돈 오르니 고스란히 빼가는 심보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지금껏 시어머니에게 당한 게 많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남편은 진정하라며 일단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같이 살펴보자길래 부글부글 끓는 속을 내리누르고 남편 말대로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저희 각자 회사가 지금 집에서 멀지 않아 출퇴근하기 편했는데 그런 거 다 고려하면서 집값까지 같이 보자니 완전 경기도 변두리까지 가야 했어요. 게다가 제 출퇴근 시간도 왕복 3시간이나 걸렸고요. 전 도저히 안 되겠다며 이건 우리가 시부모님한테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고 싶은지 며칠만 더 찾아보자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지금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나중에 애 낳고 하면 여기 근처에서만 살 거 생각하고 어린이집이며 뭐며 혼자 죄다 알아본 상황인데 그래서 일부러 남편 출근하고 없을 때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때 이야기를 마저 하고 싶다고요. 이 집 저희가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같이 주신 거잖아요. 만약 어머님이 한 1, 2억 정도만 요구했으면 저도 생각 못 해볼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오른 집값을 그대로 달라고 하는 건 솔직히 아니지 않나요? 저희 집값만 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남편 출근, 제 출근 다 따져보면 이사 가려면 올랐다는 7억 다 투자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님 주식 망한 거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도 낳고 잘 살아야 하는 저희한테 그런 무리한 부탁하시는 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욕먹을 거 각오하고 한 말이긴 한데 진짜 엄청나게 욕하더라고요. 무슨 내 아들 잡아먹는 여자라느니 뭐니. 저랑 남편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시부모님도 결국 저희 결혼 허락한 상황이면 저로선 당연히 저랑 남편 살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들도 아니고 자기들이 집 줬으면 그만이지.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절대 안 돼요. 저희 여기서 이사 못 가요. 그런데 한 번 더 못을 박으며 대들자 시어머니가 대뜸 제 머리채를 쥐고 막 흔들었습니다. 짜증이 확 나서 제 머리채를 쥔 시어머니 손을 떼어내고 그대로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핸드폰과 지갑만 챙겨들고 바로 나와서는 집에서 좀 먼 카페로 향하며 씩씩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상황이 전부 화가 났고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남편한테 10번도 넘게 전화해선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 잡은 거 다 이야기했어요. 나 당신 부모님이랑 인연 끊고 살아야 할 것 같아. 당신도 여기서 행동 똑바로 해. 나야 아니면 부모님이야? 당신이 부모님 택할 거면 난 이혼할 거야.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마음 가라앉히고 집에 가니 시어머니는 떠났는지 없더군요. 발 닿은 자리 하나하나조차 싫어서 물걸레로 바닥 빡빡 닦고 남편 퇴근까지 기다렸는데 남편이 진짜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선 이야기 좀 하자길래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시부모님이랑 이렇게 실랑이하며 살기 싫으니 당신이 나랑 시부모님 중 한쪽을 택하라고요. 당신이랑 살고 싶어.
부모님이 다신 안 그러도록 할게. 인연도 끊어. 당신 너무 물러터져서 분명 시어머니가 불쌍한 소리 하면 금방 혹해선 또 이런 일 생길 것 같으니까. 알았어. 엄마랑도 연락 안 할게. 걱정하지 마.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 동의 없이 집 팔아 돈 시댁 주면 확 뛰어내릴 거라고도 위협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찾아와도 절대 문 안 열어주고 저는 남편 핸드폰에서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그리고 집 번호까지 전부 차단시켰어요. 근데 대체 누구 핸드폰을 빌려 그렇게 문자랑 전화를 하는지 매번 다른 번호로 문자가 날라오고 전화가 오길래 연락하는 족족 차단할 테니 헛수고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철저히 멀어진 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진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짜증날 때가 많았는데 영 끊으니 언제 그랬냐는 듯 웃을 일만 생기고 그 뒤로 1년 만에 아이도 낳아서는 남편과 셋이서 단란한 가족으로 살기 바빴어요. 그 와중에 저희 애가 복덩이인지 아이 낳자마자 남편도 승진을 하고 저도 비록 다니던 회사는 못 다니게 되었지만 프리랜서로 수입이 좋은 일이 들어와 원래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어서 저축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다고요. 무슨 일인데? 당신 솔직히 얘기해. 이미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이야기한 지 몇 개월 됐지? 미안해. 실은 어머니가 나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왔어. 너무 힘이 든다고 하시더라고. 공과금도 밀린 것 같은데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내 회사까지 오신 것 같은데 딱 1,000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 우리 지금 집값도 전보다 더 올랐고 당신이나 나나 벌이도 괜찮잖아. 응? 물론 수중에 당장 나가도 상관없는 1,000만 원 정도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한테 줄 돈은 땡전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남의 머리채까지 잡고 제가 무슨 엄청 나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는데 막말로 그런 시부모 뭐가 이쁘다고 제가 생돈 1,000만 원을 줘야 하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자기 월급에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주겠다며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그것도 반대했습니다. 지금 남편 월급이며 제 월급이며 다 제가 관리하고 있고 생활비에 저축할 돈 다 계산에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건지. 근데 그 이후로 남편이 제게 말을 안 걸었습니다.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고 독하다면서요. 시부모님이 제 친부모도 아니고 저한테 잘해준 게 하나 없는데 왜 저한테 그런 걸 강요하는지 더군다나 남편이 사업 망하고 힘들었을 때도 말 한번 따뜻하게 해주시지 않은 분인데 남편에게도 외려 섭섭하고 이렇게 남편과 멀어지는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결국 전 1,000만 원이 아니고 그냥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그러기 싫었지만 시부모님에게 받은 것을 깨끗이 여기서 다 털잔 마음에서 그리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지금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 말씀하신 7억을 고스란히 돌려드렸습니다. 돈이 아까운 것보다 저는 시댁 식구들과 얽히기 싫었기 때문에 차라리 주고 나니 의외로 속이 시원했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머리채 잡히고 그런 일까지 당했는데 평생 잊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어머니한텐 절대로 당신 손 찍어마지 말라고 말해뒀어. 남편도 제게 고마워했고 저는 그렇게 모든 게 정리가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100만 원 입금이 안 되었던데 니들 무슨 일 있니? 네? 돈을 입금하라고요? 기가 차서 이젠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7억을 요구하셔서 이사가 해드렸더니 여전히 1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얘, 너 어딜 가? 마저 얘기 끝내고 가야지. 주겠단 거야, 말겠단 거야. 너 확실히 말해라. 못 주겠어요, 어머님. 돈이 아깝네요. 사실 어머님께 드리는 건 10원 한 장도 아까워요. 그러니 이런 일로 저 다신 부르지 마세요. 네, 저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고스란히 다 퍼부었습니다. 머리채 잡혔을 때도 가만히 있던 저였지만 이젠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제 눈에 문방구 하나가 띄었어요. 전 거기로 달려들어가 은행놀이 세트로 된 것을 몇 개 구매하곤 거기에 있는 가짜 지폐들을 모조리 시어머니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이제 됐죠? 이 돈 가지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 돈도 아까운 사람이야. 노안 시어머니 얼굴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전 그대로 집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모조리 이 일을 말했고 그 뒤 시댁과는 영영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가 7억에 모자라 또 이런 독욕심을 부리는 거에 질렸는지 오는 연락도 받지 않고 먼저 연락도 절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야 저 몰래 몇 번 하는 눈치였지만 이번 일로 남편도 정말 학을 뗐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잘 살고 있습니다. 명절날 얼굴 보지 않아 편한 마음뿐이네요. 아마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모두 현명하게 잘 대처하셔서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